아이들이 스마트폰 대신에 종이접기를 하던 시절이 있었죠.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추억의 종이접기 아저씨가 등장해서 이번 주 내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종이접기 아저씨의 여러분 이제 다 컸구나, 어른이 다 됐네, 이 한마디 말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는데요. 별것 아닌 것 같은 말 한마디로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건 그만큼 칭찬과 위로가 필요하다는 뜻이 아닐까요? 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참 칭찬과 위로가 인색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를 보면서 잘 컸네, 잘하네, 이런 것처럼 이렇게 좀 다독여줄 수 있는 하루가 되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다독다독 칭찬과 위로를 모두 드립니다. 7월 15일 수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참 칭찬은 인색하다.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야 되는데, 그죠. 잘하는 건 그 정도야 뭐. 그럼 못하는 걸 막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이제 못하는 건 못한다고 뭐라고 제 성격에는 네. 못하는 건 못한다고 하고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순철 씨는 인색하지 않아요. 그렇죠. 못하는 건 확실하게 못한다. 잘하는 건 확실하게 잘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은 말이죠. 이 부정적인 걸 더 많이 봐. 긍정적인 것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SNS에 이제 글 쓰는 거 보면은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보통 제가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정적인 게 더 부각되어 보인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그게 좀 제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제 성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순철 씨가 칭찬에 확실히 칭찬해준다는 거 동의해요. 그런데 그 SNS의 경우에는 딱히 줄일 것 같진 않잖아요. 순철 씨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안아줄 것 같진 않은데. 그리고 이제 못한다는 걸 확실하게 얘기한 거고, 전 잘하면 잘한다고 확실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나름대로 이게 일관성이 있거든요. 언행일치가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거 좀 손해 보는 것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 성격을 좀 토닥여 주세요. 네. 감독님이 이렇게 웃지만 말라고 하셨는데. 근데 웃는밖에 할 말이 없네요. 토닥여 주세요, 저를. 그거는 겪어봐야 알죠. 이러고 이렇게 말하래요. 홍옥희 씨는 굉장히 홍옥희 씨는 굉장히 웃음도 많고, 네. 목소리도 굉장히 밝고. 네, 목소리만 들어도 칭찬 듣는 것 같죠? 그렇죠. 제가 한 템포 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또 발음도 좋고, 굉장히 피부도 좋고, 그거는 제가 그렇답니다. 네. 그리고 눈도 예쁘고.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타고났어요. 네, 순철 씨도 이렇게 타고났어요. 뭐가 타고났냐면 털일까? 털이 보여가지고. 방송이 타고났다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방송이 타고난 순철 씨와 코너 소개할까요? 네, 오늘 준비되어 있는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은 정보가 가득한 수요일입니다. 먼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소식 전해드리고요. 우리들의 길라잡이 두 번째 시간에는 전국 지역의 복지관 연합회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종 포커스를 수요일에 전해드립니다. 네, 이어서 영상미학 영상해설도 준비되어 있죠.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시각장애인 기관과 단체 소식 전하는 우리들의 길라잡이 시간 먼저 진행합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소식 들어보죠. 한시련 정책팀 강환식 팀장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시련에서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한다는 소식이군요. 예. 서포터즈 이름이 빗길.
있군요. 이게 길입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빛을 밝혀 세상을 이끄는 길이라는 이제 용어의 약어거든요. 그렇군요. 이름 참 잘 지어요. 네.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서포터즈로 선발되면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인식 개선이라든지 온라인, 오프라인 또 SNS에서 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오프라인에서는 거리 홍보라든지 캠페인 활동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인식 개선 UCC 제작, 홍보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혜택도 중요할 것 같아요. 서포터즈 이제 하게 되면 물론 이제 급여가 주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예, 그렇죠. 여러 가지 한 대로 자기가 한 만큼의 뭔가를 좀 얻어 나가는 게 좀 중요하다고 요새 세상에 좀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저희가 크게 이렇게 선발되신 분들한테 저기는 못 해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서포터즈 활동에 대한 임명장 같은 걸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점자 출판, 화면 해설, 영상, 음성 도서 제작 같은 과정 같은 거를 좀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견학 프로그램 같은 거를 이분들한테 특별히 더 운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자원봉사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 당연히 되는 거고, 그다음에 활동 우수자한테 저희가 시상을 해드립니다. 네. 시상 내역이나 이런 건 아직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는데 우수자들을 나중에 이제 같이 모임을 해서 시상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원봉사 시간도 예, 그 당연하죠. 네. 자, 하여튼 뜻깊은 또 서포터즈 활동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활동 기간은 언제이고 모집 기간은 언젠가요? 활동 기간은 8월 3일에서 10월 30일 금요일까지 3개월 정도 하고요. 네. 그 모집 대상은 이제 시각장애 인식 개선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이나 휴학생 이런 분들에 참여하실 수 있고, 모집 기간은 오늘 15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한 30명 정도 아마 선발할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셔서 또 네. 시각장애인 인식 개선을 하게 되면 모두가 또 잘 살게 되는 그런 또 공감대가 또 형성되니까 예. 네,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이 팀장님께서도 우리 관련해서 또 이야기 더 전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대학생들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예, 네. 특히 요즘은 이게 더불어가 사는 사회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인식을 이제 점점 장애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그런 활동을 더 활발히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젊은 우리 그렇죠. 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좀 많이 좀 신청하셔가지고 하시면 좋겠고, 신청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홈페이지 kbuwl.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고요. 신청은 저희 이제 kbubl@한메일넷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 문의는 이제 950-0133 서울 전화 02-950-0133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래 엄마 아빠들이 장애 인식이 굉장히 좋아지면 자녀까지도 장애 인식이 굉장히 좋아진다. 그래서 네, 장애인에 대한 차별, 또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게 되니까 뜻깊은 활동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피부 미용사 자격증을 위한 훈련을 실시한다고요? 예. 어떤 그렇습니다. 훈련들이 좀 계획되어 있나요? 저희 이제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긴 과정인데요. 기본적으로 피부 미용학이라든지 해부 생리학, 그다음에 산전후 마사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피부 미용 기기 같은 거 다루는 것들, 그다음에 베이비 마사지, 발 마사지 이런 과정을 쭉 배우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몇 개월 과정이 되는 건 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총 6개월 과정이고요. 네. 9월 1일부터 2월 달까지, 2월 말까지고, 주 5회 하루 6시간, 실제로 이제 이게 직업, 일종의 이제 직업 훈련 같은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네. 정규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업 교육 프로그램. 그렇군요. 신청 자격, 그리고 선정 네. 기준, 이런 거 있겠죠? 네, 당연히 있고요. 신청 자격은 이제 등록 시각장애인이면 되시는데, 이제 안마사 자격증이 있으면 더 좋고요. 예. 근데 이제 훈련 제외 대상이 있어요. 네. 사업자 등록이 이미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장애인 직업 개발 훈련에서 이렇게 먼저 하신 분들 중에, 그다음에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들, 그다음에 동일한 종목으로 3년 이내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라든지, 네.
뭐 그다음에 중간에 직업 훈련 받다가 중간에 이제 퇴소하신 분들이라든지 네. 네. 요 다른 법령에 의해서 또 직업 훈련 비용이라는 게 조금 나가거든요. 네네. 훈련을 받으시면 네. 훈련 비용이 일부 이제 조금 산정이 돼서 뭐 교통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받으시는 분들은 좀 안 되고요. 그렇군요. 예.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또 예, 이제 그렇습니다. 사실 시각장애인 중에선 안마사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예, 안마하고 더하기, 네. 그다음에 피부 미용까지 같이 배워 놓으신다면 예, 예. 그 직업 향유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요즘에 이제 마사지를 받는 이제 그 안마를 받는 계층이 폭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네. 또 특히 이제 젊은층, 뭐 젊은 여성분들 미용이나 이런 데 많이 신경을 쓰시니까 이런 부분들 피부 미용이나 이런 걸 하나 더 이렇게 우리 그 스킬로 장착을 하고 그렇죠. 있으면 네. 더 이제 큰 이제 나중에 안마원이나 이런 걸 하실 때 더 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훈련 과정을 예. 언제까지 어디로 접수를 하면 될까요? 네, 7월 6일에서 8월 14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고요. 지금 접수 기간은 기네요. 그러니까 예, 7월 접수 6일부터 기간은 시작이 좀 됐고. 길고요. 음. 예, 저희가 모집 인원이 6명이고 네, 면접을 통해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네. 아무나 다 교육을 참여하실 수 없고 그래서 또 선착순은 가진 아니란 얘기죠. 네. 예, 열이나 이런 것들을 또 그렇죠. 저희가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이제 면접을 통해서 저희가 6분을 선발해서 음. 교육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의는 문의는, 이제 950-901-0122 서울 전화 950-0122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도 여러 가지 사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은 포피 채널 다시 듣기를 활용하시거나 한시련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업과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우리들의 길라잡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팀 강환식 팀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인터넷 라디오 내 손을 잡아요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전국 지역의 복지관, 연합회, 그리고 시각장애인 관련 행사와 프로그램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문장애인 복지관의 해외 오감 여행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동문장애인 복지관 박경란 사회복지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해외 오감 여행이 벌써 제 3회째를 맞았다고 하는데 네. 어떤 여행인지 그리고 또 그동안 어디를 다녀왔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날씨가 무척 더운데요. 네. 이런 날은 왠지 시원한 물에 이렇게 발을 담그고 싶지 않으세요? 그쵸.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시원한 물에 발을 담글 수 있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시각장애인은 여가 활동에 대한 제한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쵸. 예, 왜냐하면 특히 혼자서 나들이가 어렵고 네. 반드시 가족이 함께 하기 때, 가족이나 도우미들이 함께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네. 시각장애인들은 맑은 공기, 또 새소리, 물소리, 이런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무척 행복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신을 힐링하여 주도적인 삶을 실천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해외 오감 여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행사는 이제 저희가 2013년도부터 실시해서 지금까지 태국 파타야, 네. 또 베트남 하롱베이 등을 다녀왔습니다. 네. 네. 이 여행은 동반자랑 같이 갈 수 있는 건가요? 네. 저희 가족끼리 이제 많이 참여하고요. 네. 또 도우미도 참여하고 지인, 친척들 뭐 이런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해외 오감 여행에서는 어느 나라로 가죠? 네, 이번 여행은 필리핀 마닐라 인근 지역으로 갑니다. 네. 네. 그럼 가서 뭘 하는 건가요? 네. 첫째 날은 이제 인천공항에서 저녁 6시에 출발하여 다음 날 이제 둘째 날은요. 네. 아일랜드 호핑 투어를 하고요. 네. 마닐라 야경 투어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셋째 날은
조성모의 아시나요? 그다음 여명의 눈동자 촬영지로 유명한 세계 7대 절경 중 하나인 팍상한 폭포 체험을 하고 네. 또 88 온천에서 온천욕을 즐길 예정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넷째 날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활화산인 따가이따이로 이동을 해서 네. 조랑말 트레킹을 하고 저녁에는 전신 안마 체험을 할 예정입니다. 네. 네, 특히 이제 전신 안마 체험은 한국의 안마와 필리핀의 안마를 접목하여 안마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겠죠. 네. 네네. 그리고 다음날 아침 6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네. 정말 오감 여행이라는 말답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네요. 네. 음식도 맛있는 데로 가겠죠? 아유, 그럼요.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그렇겠죠. 그럼 여기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있을까요? 참가 자격은 시각장애인과 뭐 가족, 도우미, 지인, 친구들 또 누구나와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건은요. 해외 여행 결격 사유가 없으면 가능합니다. 네, 뭐 여권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고 있으셔야겠고요. 네네. 그럼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날짜는 9월 13일에서 17일까지 3박 5일입니다. 네. 이때 시간을 비울 수 있는 분이어야겠네요. 네네. 네,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네네. 그리고 또 비용도 되게 궁금한데요. 네. 이제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장애인 전문 여행사들이 있기는 한데, 네. 이제 여행 경비가 일반 그 여행보다 좀 비싸요. 네. 근데 저희 그 여행 하는 비용은 1인당 70만 원인데, 네. 이 비용은 일반인들 한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비용을 네. 이렇게 낮춰서 저희 시각장애인을 잘 아시는 네. 그 36 여행사 이사님이 네. 이렇게 특별히 세팅해 준 그 여행 경비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지원을 받는군요. 그래서 한 네네. 1인당 70만 원 정도 네, 네네. 비용 지출이 있을 거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참여하고 싶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디로 문의를 하면 될까요? 네. 동문장애인 복지관 전화번호를 알려드릴까요? 네네. 네. 동문장애인 복지관 전화번호는 070 네. 4488 네. 5401 네. 이고요. 메일도 알려드릴까요? 네네. 네, 메일은 donmuncenter@hanmail.net입니다. 동문센터 @한메일.net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걸 영어로 풀면 되는 거고요. 네네. 네, 또 근데 이 해외 오감 여행을 다녀와서 체험 수기 공모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공모전인가요? 네. 체험 수기는 2014년과 2013년도에 해외 오감 여행을 다녀온 시각장애인들을 중심으로 공모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까지 마감일이에요. 이제 이 공모의 목적은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글로써 네. 간접 체험을 함께 나누고자 함입니다. 네. 올해는 2분을 선정하여 여행 경비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며 네. 앞으로 더 확대할 예정이에요. 네. 이번에 공모한 분 한 분의 수기를 살짝 이렇게 읽어드릴까요? 네네. 네. 이제 시각장애인 엄마가 보내왔는데요. 네. 국내 여행과 달리 해외 여행을 하면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접하여 가족끼리 다양한 주제가 생겼습니다. 또한 아이들 호기심이 강해지고 표현력이 좋아져서 다양한 나라를 여행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참 저희가 이거를 보면서 네. 가족끼리 다양한 그 대화할 거리가 생겼다라는 것은 그렇죠. 아주 큰 이렇게 보물을 이렇게 네. 찾아낸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이 그 공모전에 당선되신 분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군요. 아직은요. 저희가 이제 아직 그 심사는 못했습니다. 네네. 이 필리핀에 다녀와서도 체험수기 공모전이 또 열릴 예정이죠, 그럼요? 네. 네. 그렇게 될 거고요. 네. 동문장애인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나요? 네,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가 장애인 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진행들은 이게 사업되고 있고요.
이제 특히 저희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을 받아 지적장애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대그룹 특수체육 활동이 진행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희망 나눔 운동, 또 전국 장애인 배드민턴 대회에 참가, 또 나눔 걷기 대회, 또 특히 이제 시각 장애인 안마사들의 네. 재능 기부 프로그램인 무료 안마 지지 모임이 제주도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네. 이 무료 안마는 3년 전부터 시각 장애인들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매주 토요일 3시에서 4시까지 전신 안마를 실시하고 있는데 네. 지역 주민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진짜 인기도 있을 것 같고 뜻깊은 네. 또 프로그램이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특히 저희 복지관에서는 행복한 삶을 증진하기 위해서 감사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 노트를 자체 제작해서 장애인 및 가족들, 후원자들, 봉사자들,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네. 이제 이 그 방법으로는 하루에 3개 이상의 감사할 것들을 찾아서 감사 노트에 매일 작성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사의 삶을 감사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를 찾다 보니까 감사해지더라. 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요. 네. 또 감사를 하다 보니까 내 삶이 바뀌더라.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감사 노트를 잘 작성하신 분들에게는 연말에 시상식도 할 예정이에요. 네. 네, 그래서 감사 노트가 필요한 분들은 동문장애인복지관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동문장애인복지관의 해외 오감 여행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해외로 여행을 떠나고 싶으신 분들은 이 기회에 동문장애인복지관으로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동문장애인복지관 박경란 사회복지사였습니다. (7월 15일) 수요일 우리들의 길라잡이 함께했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들이 보고 싶은 영상 콘텐츠를 해설해주는 코너 영상해설 시간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은 영상여행을 떠나보는 시간이죠. 카메듀서의 영상미학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죠? 예, 한때 전통시장 그리고 동네 슈퍼, 동네 빵집 이런 곳들이 점차 사라져가면서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로 뭐 여러 가지 활성화 사업이 펼쳐졌는데요. 네. 오늘 영상에 나오는 빵집, 이 빵집이요. 자기만의 독특한 빵으로 승부를 본 곳입니다. 네, 그렇군요. 빵 좋아하세요? 네, 저는 빵을 굉장히 좋아하죠. 어떤 빵? 소보로빵. 아, 소보루빵이요. 네, 그리고 빵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째서요? 제가 배가 상당히 빵빵하기 때문에 신체적 이유에서. 네, 신체적으로 상당히 빵을 좋아하게 생겼죠. 네, 그렇긴 해요. 저도 빵순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저는 치즈빵을 좋아합니다. 모든 치즈가 들어간 빵. 그렇군요. 그래서 영상 보는 내내 정말 먹고 싶었는데. 치즈 케이크도 좋아하는군요. 네, 그렇죠. 모든 네. 치즈를 다 좋아하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영상부터 보고 마저 얘기할까요? 네. 울산의 특산품을 가지고 빵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래 싶어서 만든 것이 미역빵이 탄생되었습니다. 자, 인터뷰 말고는 뭔가 좀 소리로 정보를 취득할 만한 네. 그런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뭐 물소리,
반죽하는 소리 같은데. 아, 네네네. 그거 말고는 이제 음성으로 영상을 해독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역시 그래서 이 홍옥희 씨가 있는 거죠. 그럼 저의 존재의 이유를 좀 빛을 발해볼까요? 그렇습니다. 네. 네, 빵집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당연히 빵이죠. 그렇습니다. 이 가게에 어떤 빵이 있는지 한번 영상으로 쭉 훑으면서 보여줍니다. 네. 꽈배기도 있고 깨찰빵도 있고 피자빵도 있고 도넛도 있고 타르트도 있는데요. 그런데 마지막에 생전 처음 보는 빵을 보여줍니다. 네. 그게 뭐예요? 약간 좀 백설기처럼 보이는 빵이에요. 떡 같은 게 없군요. 네, 떡같이 생긴 빵. 이 빵이 뭔지는 좀 나중에 나오는데요. 그래요. 네. 그러면서 주제 자막이 나옵니다. 20년 단골 우리 동네 빵집. 그래요. 동네 빵집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요. 20년 동안 한 동네를 지켜온 빵집. 과연 어떤 역사가 있을지, 어떤 역사가 숨어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이 빵집이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상가에 있는데요. 한창 빵을 만드는 중입니다. 커다란 기계에 밀가루를 잔뜩 넣어서 기계로 반죽을 하고 있고요. 그 다 된 반죽은 틀에 담고 그 위에 생크림을 짜고요. 그리고 다 된 빵 위에는 소스를 덧발라서 맛도 더하고 윤기도 더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빵을 만드는 파티시에들이 분주하게 막 움직이면서 다양한 빵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네. 제 생각에는 이 빵집 주인의 문화생들 같아요. 문화생을 둘 정도면 이 빵집 주인이 얼마나 좀 실력이 좋은 거죠. 실력이 있다는 얘기겠죠. 20년이면 뭐 지난번에 나왔던 장인들에 비하면 굉장히 경력이 짧은 건데. 그렇죠. 사실 그만큼 굉장히 실력이 월등하다. 뭐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군요. 그리고 한 자리를 괜히 지켜온 게 아닐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빵집 주인인 이성호 씨가 나오는데요. 네. 밀가루 반죽을 긴 끈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 반죽을 손가락에 돌돌 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커다란 대야에 미역을 씻어요. 삶은 미역이에요. 허허. 그리고 여기에다가 참기름을 넣고요. 그렇게 만든 미역을 반죽에 넣습니다. 빵집에 미역을 요리한다는 게 되게 색다르죠? 네. 이게 처음 봤어요, 오키 씨가 그러면 이빵 그 백설 같은 거. 네, 미역빵. 생전 처음 봤어요. 진짜 처음. 어디서도 보지 못한. 내가 비주얼. 미역국은 먹어봤어도 미역빵은 못 먹어봤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렇군요. 굉장히 신기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맛도 궁금하고. 그러게요. 사실 이제 미역하면 이제 울산의 특산물이지 않습니까? 네. 인터뷰에서 나왔듯이 미역으로 빵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됐다고 했는데 참 그 발상의 전환이 굉장히 신기해요. 그죠? 쉽게 발상 전환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발상인데 말이죠. 울산 지역 특산품이 뭐 미역 말고 다른 게 네, 언양 불고기도 있고요. 뭐 그런 게 많을 텐데 뭔가 빵과 어울릴 만한 다른 게 있을 텐데. 그러니까 불고기 빵은 좀 어울리잖아요. 네. 불고기 버거도 있는데. 미역으로 빵을 만들 생각을 했다는 게 좀 대단하신 능력자 같아요. 근데 진짜 저 실패 같은 게 많았을 것 같습니다. 미역이 이제 빵을 만들 수 있는 재료로서 좀 적절치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정말로 수십 번의 실패와 연구 끝에 탄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이렇게 그냥 뭐 생미역을 넣어보기도 하고, 그렇죠. 건조된 미역을 넣어보기도 하고, 통째로 넣어보기도 하고, 갈아서 넣어보기도 하고, 막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뭐 어쩔 땐 너무 짜고, 뭐 어쩔 때는 너무 막 비리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거듭된 실패를 하다가 약간 좀 반건조된 미역을 넣었을 때 가장 맛이 괜찮았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참기름 좀 넣어야 맛도 괜찮아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처음에 저를 낳으시고 네. 직접 미역국을 끓이는데 네. 생미역을 넣다고 합니다. 미역국에. 그래가지고 미역이 다 녹아버렸다고. 아 진짜요? 미역이 네. 녹을 수도 있어요? 그 생미역을 그냥 물에 넣고 이제 끓여버리니까 미역이 이제 녹는 거죠. 아유 그렇구나. 보통 예. 미역국은 마른 미역을 불려서 그렇죠.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는 물미역을 왜 한 그렇게 거죠. 하신 거예요? 몰랐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고 22살 때인데 아. 뭘 알았겠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혼났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괜히 나섰다가 혼난다고. 네, 그렇습니다. 네가 먹을 미역국인데 왜 이렇게 끓여냈냐. 네. 춘철 씨는 미역국 끓이는 법은 잊을 수가 없겠네요. 전 잘 모르죠. 아유 참 그래요. 아무튼 이제 미역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음 영상에 나오거든요. 그래. 네, 두 번째 영상 볼게요. 미역을 그냥 생것도
넣어보기도 하고 분말도 또 넣어보기도 하고 데쳐서 넣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해봤는데 데치고 그다음에 이제 참기름을 넣고 간장 넣고 이런 것이 가장 이제 맛이 있고 좋은 것 같았어요. 맛있는데요? 맛있어? 네. 자, 이제 오케 씨가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미역빵을 어떻게 만들었나 네. 실패담을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뭐 연인이 와서 뭐 맛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어쨌든 오케 씨의 설명을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리를 이렇게 하는구나. 왜, 신기하네요. 왜? 아, 연인이라고 생각했구나. 네. 뭐냐면 일단 말씀해 드릴게요. 일단 이성호 씨가 도매 시장에 가서 좋은 미역을 골라요. 네. 직접 먹어보면서 좋은 미역을 고르는 그 거예요. 미역은 좋은 미역을 골라야 돼요. 역시 원재료가 정말 좋아야 그죠? 맛이 좋거든요. 그죠? 뭐든지 음식의 기본은 재료. 네. 재료가 아주 신선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직접 이렇게 시장에 골라서 좋은 미역을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역빵을 그렇게 해서 만드는데요. 처음에 반죽을 했었죠. 두 번째 영상에서. 그 반죽을 넓은 판에 얇게 펴요. 그래가지고 오븐에 넣어서요. 그 빵이 점점 이제 부풀어 오릅니다. 그렇죠. 그 완성된 빵을 꺼내서 일단 손바닥으로 몇 번 꾹꾹 눌러요. 예. 그리고 울퉁불퉁한 끝부분은 칼로 자르고요. 그리고 빵 위에 크림을 얇게 펴바릅니다. 그리고 크림 위에 다시 미역빵을 덮고요. 뚜껑 덮듯이 덮고 그리고 칼로 직사각형 모양으로 잘라요. 왜냐면 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먹기 좋게 자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완성된 게 카스테라 미역빵입니다. 오. 그렇군요. 이 카스테라 안에 미역이 잘게 송송 박혀 있고요. 네. 그 카스테라 빵 사이에 얇게 크림이 발라져 있는 거예요. 네. 이 빵집에 이 카스테라 말고도 미역으로 만든 빵이 5종류가 있다는데요. 그중에 미역빵은 미역빵 속에 야채가 들어있는 거고요. 미역 치즈빵도 있다고 합니다. 옥시 씨가 좋아하겠네요. 치즈빵. 네, 이건 치즈가 들어갔으니까 제가 반드시 먹어봐야 되는 건데 울산까지 언제 요새 가야 되지? KTX로 3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게 울산. 그 미역빵 먹으려고 KTX 타고. 아니 놀러 갈 때 먹는 네. 거죠. 네, 그럴게요. 가격도 뭐 2,000원 정도라고 하니까 막 네. 비싸지도 않고요. 그렇죠. 그 모 제과에서 나오는 초코파이보다 비싼데. 전주. 네. 그래도 뭐 괜찮지 뭐. 네, KTX 타고 갈 만하죠. 네. 제가 근데 아는 동생 고향이 울산이거든요, 집이. 그래서 혹시 이 빵집 혹시 아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네. 그런데 마침 자기 동네 빵집이라고 의외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동네 빵집이라서 자기 자주 가봤대요. 미역빵도 물론 먹어봤고. 이 울산이 광역시거든요. 광역시인데도 불구하고 동네가 일치했다. 네, 마침 이 참 동네. 신기하네요. 네. 그 이 빵집 옆에 중학교가 있는데 자기가 나온 중학교라고. 네. 되게 신기했어요. 네. 그 자주 가서 먹었는데 아무튼 짜지 않고 맛있다. 그래요. 미역빵 하면 뭔가 미역국을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비릴 것 같아. 오, 짤 것 같아. 뭔가 식감도 막 미끌미끌할 것 같고 그런데. 막 시험에서 떨어질 것 같아. 이런 거.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이거죠. 네, 막 중학교 학생들도 자주 찾아가서 먹겠죠.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자기는 미역빵도 좋지만 오키나와 빵이 맛있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왜 합니까? 제 그 고향 그 동생이 추천한 빵이니까 왠지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제 이름이 들어간 빵이니까 오키나와 빵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아무튼 오늘 오키나와 빵도 오키 씨가 맛있답니다. 지금 무리수를 계속 두고 있는데 어디 지켜봅시다. 페이스북에 뭐가 올라가는지. 오키나와 빵? 네, 제가 나오는 빵이고요. 네. 그리고 이분이 미역빵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또 다른 새로운 빵을 개발하고 있어요. 영상에 나온 게 부추빵입니다. 네? 부추, 이번에 부추예요.
저 울산 등 이제 경남 지역, 경북 지역에서는 부추를 정구지라고 하는데 여기 정구지 빵으로 짓지 않을까 이름을? 아 그런 건가? 그래서 검색해서 안 나왔나? 그럴 수도 있어요. 정구지 빵일 수도 있어. 검색해봐야겠다. 네, 그 저 전라북도에서는 부추를 뭐라 그러냐면은 솔이라고 합니다. 솔. 아, 솔. 네. 이름이 예쁘네요. 네, 솔김치 뭐 이렇게 얘기해서 외삼촌께서 솔 한번 먹어봐 그랬는데 이제 못 알아들어가지고 소나무의 열매를 먹으라는 줄 알았군요. 솔빵을 먹으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네요. 아무튼 그 전구지빵 이게 네.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요. 네. 반죽을 만두소처럼 만들어서 그 안에 오. 양념한 부추를 넣고요. 그거를 납작 펴서 동그란 빵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료들과 시식을 해보는 거였는데 이 시식을 해보는 장면을 듣고 순철 씨가 연인이냐고 물어본 거죠. 문화생들이 네. 남녀가 이렇게 모여서 네, 맛있다고 한 게 문화생이었어요. 그렇군요. 연인일 수도 있지 뭐. 아닌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보입니다. 아 그래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네. 연인 여러분 아니 연인으로 오인해서 미안합니다. 네. 네. 아무튼 그래요. 이제 부추빵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까지 네, 봤고요. 참 그 빵을 뭔가 웰빙스럽게 만든다. 그렇게 느껴지네요. 건강한 빵을 만드는 게 좀 여기 집의 컨셉이 아닌가. 네. 이 빵집의 컨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전략이라고 생각도 들고요. 네. 자, 세 번째 영상 볼까요? 어서 오세요. 각 구워낸 빵을 매일매일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되게 좋아하고 매일매일 빵 냄새가 이렇게 길을 걸어갈 때마다 유혹을 해요. 그게 안 먹어봐. 맛있어? 네, 열심히 만들었는 걸 주민들이 알아주시니까 그분이 너무 고맙고요. 좋은 재료 하루에 2번 아니면 3번 굽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담백하기도 하고 건강에도 좋고. 네. 제가 이제 전구지빵으로 검색했더니 안 나왔고 부추빵으로 검색하면 몇 개가 나오는데 뭐 여튼 영상 인터뷰들 이제 손님들의 반응을 좀 보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이 빵집에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의 내용인데요. 뭐 동네 주민들 다 찾아오고 아이들도 오고 엄마 따라서 오고 그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빵을 고르는데요. 빵 고르는 표정이 다들 행복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행복한 모습. 네. 하루에 2-3번 빵을 굽는다고 해요. 건강한 빵, 새로운 빵, 우리 집만의 빵 이런 걸 만든다는 신념이 20여 년간 같은 자리에서 영업할 수 있는 이유 같아요. 네, 그렇군요. 부추빵도 아직 나오지는 않은 것 같지만 검색에서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네. 다른 언젠간 곳에서 나오겠죠.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언젠간 여기 나오겠죠. 가까운 데에서 만드는 것 같아요. 빵을 새로 만든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영상 볼까 봐야겠네요. 볼까요? 네. 처럼 새로 만들었는데 손님들이 아주 반응이 좋은 거. 블루베리 빵인가? 예. 뭐 블루베리 샀어? 안에다가? 보니까 반응이 좋겠는데. 예, 오늘 단호박에다가 패치즈를 좀 먹어요. 주민이 없는 동네 빵집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빵이 같은 동행을 하는 것 같아요. 빵을 팔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손님한테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영상이 끝났네요. 시간이 없어서 이제 옹호키 시간, 이제 속사포 랩을 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어떤 네, 영상인가? 이분이 또 다른 빵집을 찾아갔는데요. 이 빵집 주인한테 자기 빵집에서 만든 빵을 보여주고요. 맛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매장의 빵들을 구경하고 맛을 봐요. 서로의 빵이 어떤지 구경하고 맛을 보는 거죠. 네. 왜냐면 이 빵집과 이 빵집이 좋은 재료를 공동으로 구매하고 신제품 레시피를 공유하는 그런 사이예요. 조합원 같죠? 아무래도.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 인터뷰가 나왔죠. 뭐 손님의 마음에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요. 이게 가장 저는 사업하는데 장사하는데 필요한 그런 자세가 아닌가. 상도. 합니다. 네, 그런 거죠. 뭐 이렇게 어떻게든 팔려고 싸게 뭐 이렇게 싸게 만들어서 비싸게 팔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 상술이 아니라 상도. 네, 마음에서 먼저 다가가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자막은요. 우리 동네 빵집은 동네 주민이 지킨다입니다. 네, 그래요. 자, 재빨리 실시간 영상 해설로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보시죠. 각종 빵들이 진열된 이곳. (20년) 단골 우리 동네 빵집. 울산 남구 달동의 한 빵집입니다. 커다란 기계가 밀가루를 반죽하고 반죽 위에 생크림을 짭니다. 분주히 빵을 만드는 사람들. 그중에 파티쉐 이성호 씨는 손가락에 긴 반죽을 돌돌 말고 있습니다. 삶은 미역을 물에 씻습니다. 울산 명물 미역과 빵의 만남. 울산의 특산품을 가지고 빵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래 싶어서 만든 것이 미역빵이 탄생되었습니다. 시장으로 갑니다. 미역을 그냥 생거도 넣어보기도 하고 분말도 또 넣어보기도 하고 데쳐서 넣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해봤는데 데치고 그다음에 이제 참기름을 넣고 간장 넣고 이런 것이 가장 이제 맛이 있고 좋은 것 같았습니다. 이성호 씨는 좋은 미역을 고르기 위해 직접 먹어봅니다. 오븐에 넣은 미역빵이 부풀어 오릅니다. 빵을 꺼내서 꾹꾹 누르고 끝부분을 자르고 생크림을 얇게 펴바릅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탄생한 카스테라 미역빵. 또 다른 빵을 만들려는 이성호 씨. 두 번째 지역 특산물 빵에 도전합니다. 바로 봄 향기 솔솔 나는 건강 담백한 부추빵. 맛있는데요? 맛있어? 속에 부추를 넣어 만든 빵을 직원과 먹어봅니다. 빵 나오는 시간이 게시판에 적혀 있습니다. 가꾸운 빵을 진열하는 이성호 씨. 가꾸어진 빵이 자태 뽐내면 20년 한결같은 달동 빵집에 어서 오세요. 하나둘 찾아오는 동네 사람들. 가꾸어낸 빵을 매일매일 먹을 수 있고요. 양정선 씨. 아이들도 되게 좋아하고 매일매일 빵 냄새가 이렇게 길을 걸어갈 때마다 유혹을 해요. 취향 따라 입맛 따라 빵을 고르고 그게 안 먹어봐. 한 입 베어 물면 행복이 가득합니다. 네, 열심히 만들었는 걸 주민들이 알아주시니까 그분이 너무 고맙고요. 좋은 재료 하루에 2번 아니면 3번 굽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담백하기도 하고 건강에도 좋고 웃으며 빵을 먹는 사람들. 울산 중구의 또 다른 빵집. 이성호 씨는 빵집 주인에게 자신이 만든 빵을 내보입니다. 새로 만들었는데 손님들이 아주 반응이 좋은 거. 빵집의 빵도 살펴봅니다. 브루베리 빵인가? 예. 좋은 재료 공동 구매와 안에다가 반응 좋은 신제품 레시피 공유는 반응이 좋게. 동네 빵집 상승의 큰 버팀목. 주민이 없는 동네 빵집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빵이 같은 동행을 하는 것 같아요. 빵을 팔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손님한테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하게 불 켜진 빵집 앞을 지나갑니다. 우리 동네 빵집은 동네 주민이 지킨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수요일 이 시간 세종 포커스를 전해드립니다. 오키 씨 진행해 주시죠. 지난주에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정해졌죠. 올해보다 8.1% 올라서 6,0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한 달 근무 209시간을 기준 삼아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 270원인데요. 전체 국민의 18.2% 그러니까 340만 명 정도는 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형편없다. 혹은 이런 시급으로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서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의 이장원 선임연구위원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까지 임금직무센터 소장을 역임하셨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활동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단체인가요? 예,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산하 단체이면서도 대통령이 위원들을 위촉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노사, 공익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는 공익위원으로서 간사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노동계와 경영계 협상을 통해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절충 작업을 벌여서 6,030원으로 최종 타결이 됐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네, 일단 이 최저임금 사업장들을 노사 공익위원들이 한 달 동안 가서 조사를 다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그런 통계들도 같이 논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노사가 내놓을 수 있는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 안을 내놓고 그것을 이제 절충을 해가지고서 하나의 안으로 그렇게 압축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찬반 투표를 마지막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해서 이번에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당연히 이 과정에서는 노동계와 또 사용자 대표들 간에 엄청난 어떤 격차가 있었고 또 향후에도 이 제도 개선을 둘러싸고서 많은 또 논쟁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됐는데 그래도 뭐 노동계가 희망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었고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시장 사정도 나쁜데 너무 많이 올린 게 아니냐 이런 측면도 있었거든요. 위원님께서는 이번 최저임금이 적정하다고 보세요? 네, 최저임금의 적정이라는 수준을 얘기하기에는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OECD 비교를 많이 하는데 25개국 조사국 중에서 최근에 한 17위 정도 최저임금 수준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OECD의 어떤 평균 이상 중상 정도로 최저임금 수준을 올리자 이런 저희가 중장기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게 단시간에 못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쉬움과 그런 이제 향후 과제가 남아 있지만요. 또 최근에 이제 실업률이 다시 지난달 또 조사 기준으로는 다시 올라가고 있고 특히 청년층 실업률이 10%가 지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하게 올리면은 이 청년층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또 급격하게 또 사라지거나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좀 이제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최저임금은 시중의 일반적인 임금 인상보다는 좀 높은 수준으로 계속 인상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너무 급격한 일자리의 어떤 그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좀 적정한 수준의 그런 결정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노동계가 10,000원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정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10,000원 이상 정도 된다는 건 좀 너무 우리나라 사정에 비하면 무리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생계비 기준으로 하면은 노동계가 주장하는 시간당 10,000원이라는 것에 어떤 근거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네. 생계비 기준으로 하면 150여만 원 지금 단신 근로자 생계비로 하면 최저임금이 지금 월급여로 한 126만 원 요번에 되니까 여전히 좀 모자란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이제 생계비를 이제 임금만으로 이제 다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가, 또는 뭐 사회보험이나 여타 이제 그런 뭐 EITC라고 그런 근로장려세제나 이런 것들을 다 혼용해가지고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정책적으로 같이 논의가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네. 10,000원이라는 게 뭐 전혀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10,000원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좀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방안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네, 지금 당장 어렵겠지만 뭐 언젠가는 차차 10,000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네. 네. 그런데 사실 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경우가 아직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네. 지난달 24일에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일을 하고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했다고 답변한 청년들이 75%까지 달했습니다. 뭐 그만큼 최저임금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뭐 법률로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라고 나와는 있지만 처벌하는 사례가 많지 않으니까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겠죠. 그러면 해결책이 법을 지키지 않은 업주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제재를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예, 이 법이라는 것이 지켜져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은 네. 법상으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 아니고 제가 2천만 원 알고 있는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네. 이렇게 너무 좀 과하다 보니까 적발을 해갖고서는 처벌로 가는 게 아니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준 거를 주면은 뭐 이제 구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걸리면은 뭐 그때 주지 뭐 이제 이런 인식을 하는 그런 네. 사용자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근에는 이제 국회에서 법을 좀 개정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면은 즉시 과태료가 이제 부과되면은 형사 처벌하지 않고서도 실질적으로 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네. 제고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법 개정이 지금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에 대한 어떤 그런 기업들이나 사용자들의 이제 인식도 다시 한번 좀 바로 잡아야 되고요.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이제 최저임금이 어느 선까지 계속 이렇게 해서 인상 되겠구나 해서 좀 예측 가능한 그런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그런 영세 자영업 쪽에서 스스로 좀 어떤 그런 구조조정이나 또는 인력을 어떻게 고용해야 되겠다, 이런 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전망을 확실히 보여줘야겠다. 최저임금이 들쑥날쑥 너무 이렇게 이제 변화가 심하면은 저는 이게 또 이런 사용자들에게 또 많은 어려움을 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 하면 2천만 좋을까요? 원 선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뭐 이제 법 개정 사안이니까 국회 안에서 뭐 또 추가적인 아마 논의가 돼야 될 것입니다. 네, 뭐 처벌뿐만 아니라 인식 개선 이런 사항도 이렇게 같이 이루어지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네, 또 짚어봐야 할 게 노동시장의 임금 격차인데요.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임금 격차 해소 문제 그리고 소득 분배 개선이 먼저 고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임금 격차가 심각해서 이 완화를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건전한 노동시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네, 최저임금 어떤 제도의 개선은 결국 노동시장 전체의 어떤 구조를 개선하는 과정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최저임금만으로 노동시장의 어떤 임금 격차 내지는 소득 분배를 개선하는 그런 것은 굉장히 좀 어렵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밑에서 임금 수준을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은 그 최저임금 이상의 그런 격차가 나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원하청 관계나 그런 우리나라에 있어서 임금에 대해서 기업 안에서 대기업들이 독자적으로 뭐 이런 연공급 같은 거를 갖고 있고 대기업이 상대하는 하청업체는 또 전혀 임금 인상이 안 되는 어떤 그런 단순한 그런 그 직무급 같은 걸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 격차 해소가 될 수 없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임금 체계도 좀 공정하고 또 이렇게 누가 봐도 통일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좀 바로 잡아줘야 되고요. 그랬을 때에 네. 최저임금이 올라도 그 이상의 어떤 임금 인상이 그런 체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발전이 되는 건데 지금은 최저임금 오른 만큼만 임금을 올려주겠다라는 네. 이제 기업들의 그런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 가지고 너무 또 이렇게 이제 갈등이나 네. 분쟁이 지금 또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노동시장 격차 완화 대책이 같이 이렇게 좀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저임금에만 너무 의지하면 또 안 되겠군요.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노사 간의 신뢰와 화합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가져와서 결국은 국가 경쟁력을 높아지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앞으로 노사 모두 만족할 만한 지원책이 더욱 다양하고 세심하게 뒷받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의 이장원 선임연구위원과 세종포커스 함께했습니다. 네, 7월 15일 수요일이죠. 네,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홍옥희, 권순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